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본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개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이제 신산업, 2차 배터리 산업 같은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모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막상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따로 별도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별도로 상장을 해버리니까 막상 그 앞에서 그걸 투자를 했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한 수익들을 전혀 환원받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그 자신들이 투자했던 그 신산업에 대한 이익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리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LG 화학 사건에서도 그랬고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있어요 두산밥켓 이런 사건들이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고,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는 이제 웬만한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는 그런 투자 수익들을 환원해서 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 같은 특정 기업 외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자본시장을 이제 밸류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본시장 밸류업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바꿔서 이사회가 제1차적으로 주주의 이익,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지배 구조의 개선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제 여러 입법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쭈삣쭈삣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금투세나 상속세 감면을 이 자본시장 밸류업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시켜서 마치 이제 금투세가 폐지돼야만 자본시장이 밸류업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논의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그 금감 원장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런 지배구조 개선, 특히 주주의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가 그런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것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장도 좀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참여를 하지는 않고 또 별도로 금융위원장이 지금 또 딴 곳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논의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논의들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관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오늘 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상법과 또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런 이제 특례법들에 대해서 법안들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총출동을 해서 오늘 한번 대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인사말을 하고 인사말이 끝나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은 이제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자본시장 밸류업, 자본시장 부스터와 관련된 5대 정책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인사말 듣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로 촉발된 관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높은 관심이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5일에 정부가 밸류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주주환원 촉진세제다 해가지고 법인세, 또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또 과세 특례도 주는 그런 일종의 특혜감세안을 내놨는데,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실상은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고 상위 1%의
주식 초부자들의 세금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밸류업 프로젝트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또 진정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개선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주 다수가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가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주식회사를 가업이라고 우기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와 경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로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상장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을 의무화하고 또 권고적 주주 제한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을 개미투자자 보호법 토론회다 이렇게 한 것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법안으로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 주식시장의 진정한 밸류업 또 기업 가치의 회복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후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마련해 주신 김남근 의원님과 정당을 초월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들 인사말을 다 듣고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인사말을 하셔야 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사진을 먼저 좀 찍고 그다음에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일로 오시죠. 예, 빨리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쪽도 의자를 조금 돌려놓고 예, 더 한쪽. 자, 개미투자자 보호법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개미투자자 보호법 파이팅! 자본시장 밸류업 파이팅! 자본시장 부스터 파이팅! 자, 자본시장 부스터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자, 우리 개미 투자자와 같은 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는 조직이 을지로위원회인데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진성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는 21대 국회 때부터 상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 소수 주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간담회도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상법 또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개미투자자 보호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뭐 일찍부터 그런 개미 투자자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들을 열심히 해오신 우리 의원이신데 유동수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대주주들이 자기 물건을 사주는 고객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느끼겠지만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물건 하나 사주는 고객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주를 더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주주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서 출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시간의 누적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자본주의 역사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근본적으로 주주를 바라보는, 소액주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그렇게 오너들의 의존한 경영보다는 법에 의해서 강제된 이제 방법들을 좀 선택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LG, SK, 두산 등 여러 가지 최근에도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법에 의해서 개미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남근, 오기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진성준 의장님,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법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힘을 보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1대 국회부터 이런 지배구조 개혁 문제하고 개미 투자자 보호 문제에 많이 주력해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개미 투자자 보호법으로 상법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오기용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궤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의 주가 폭락한 게 금수저 때문이다라고 떠드는 이상한 정치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율 낮추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궤변으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주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이런 행태는 반성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의원님들과 같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특례법을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김남근 의원님이나 한창민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했던 법안들입니다. 또 하나는 상법을 개정하자라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자본시장 특례법은 정무위에서 다룰 것이고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 상법 개정안이 김현정 의원님, 정준 의원님 미리 이미 발의하신 바가 있고 충실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최규근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함께 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법사위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은 정무위에서 다룰 것이냐에 의한 상임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복균 원장이나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스스로가 검토했던 내용들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나 또는 경제기획연대나 시민단체에서 또는 언론에서 칼럼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법안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미 투자자 보호법 이 토론을 출발로 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또 개미 투자자 보호법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상혁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다른 우리 21대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이용 의원님 등과 함께 관련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주에 발표를 상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내신 법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 문제를 만약에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뭐 특정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병 유지 청구권을 아예 넣어서 이건 그러니까 사후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나 이 합병을 못하게 막는 합병 유지 청구권과 그랬을 때 발생 또 그리고 이후에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주주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오기영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법의 근본법이라고 해서 잘 이 부분을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또 법사위에서 다루는 부분이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21대 국회 김병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좀 준비하셨던 이 상장회사 특례법을 같이 투트랙으로 좀 해서 어느 쪽이 되든 또 그 간에 여러 가지 중간에 토론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아까 우리 진성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미 투자자 보호, 코리아 부스트업,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미 투자자 보호 또 개미 투자자 보호가 곧 자본시장의 활성화하는 이제 가장 첩경이 될 텐데요. 상법 개정과 지금 그 상장회사만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이제 투트랙에 지금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그런 트랙으로 또 법안을 발의해 주시는 또 여러 의원들도 계십니다. 우리 김현정 의원도 그 한 분이신데 한번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입니다. 최근에 저는 앞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가장 큰 그 방법은 그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사의 의무를 그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두산마켓 방지법하고 그 상법의 이사의 공정 의무 이제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뭐 R&D 예산이라든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해서 못하는 것이냐라는 극단적인 주장들을 해서 충실 의무 대신에 공정 의무,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공정 의무로 바꿔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그 두산마켓 그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현재는 주가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질 가치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주되는 것인데요. 지난 금융위 인청 때하고 금감원의 그 현안 질의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두산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계속해서 금감원에서 반려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두산마켓과 그 두산 로보티스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지금 그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두산마켓은 사실 미국 회사를 인수한 것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열흘 동안 4천억을 매도해서 주가가 뭐 10.46% 두산의 주가가 10.46%가 폭락을 했고 밖에 또 거의 8%가 폭락하는 이런 것이 현재 지금 자본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잘못 진단하고 있는 뭐 금투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근본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우리가 우리 부스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걸고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입법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다양한 또 그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모여져 가지고 정비된 형태로 이게 상법 개정이든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이든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좀 결실을 봐야 될 그런 시급한 입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러한 취지의 법들을 가장 먼저 좀 발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정준호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펀드 이름이 바이코리아 펀드였습니다. 25년 만에 지금 어게인 바이코리아라는 펀드가 다시 출시가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25년 동안 우리 그 말만 믿고 그 성실하게 모은 돈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앉아서 당했던
이 사례들이 마침 모니터 앞에 막 끌어져 있는데요. 말로만 바이코리아 외치지 말고 이제 25년 동안 정말 당연히 저희가 보호해야 됐던 그 개미 투자자들 더 이상 앉아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중간 결론이라도 빨리 나오는 그런 한 걸음 나아가는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서 이제 투 트랙이 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을 이사회 이제 구성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행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외부 감사 같은 데 있어도 특혜를 주고 뭐 여러 인센티브 정책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이제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대부분의 이제 그 최대 주주의 하나가 우리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이 활발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 작업들의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뭐 흐지부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좀 아젠다를 잡고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좀 나서도록 열심히 우리 활동해주고 계신 분이 우리 김남희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에 있는 김남희 국회의원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희입니다. 제가 2015년에 참여연대 팀장으로 일하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합병 주주총회장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이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 메이슨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뿐만 아니라 국가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국회에서 필요한 역할과 논의 입법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문제와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미 투자자 보호와 이제 그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활동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야사당들이 이제 전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이제 사회민주당이 이제 같이 이번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이제 공동 대표에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공동 대표로 발의를 하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입니다. 무엇이 밸류업이고 무엇이 밸류킬인가? 현재의 대기업 지배구조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기득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은 밸류킬이고 개미 투자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밸류업이다. 이 단순한 프레임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고 계시는 한창민 의원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뭐 본질적인 내용은 모두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밸류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 야당이 그다음에 더 나은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개미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여러 정책과 입법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인데요. 또 직접 또 우리 주식 투자의 경험도 많으시다 그럽니다. 우리 이광일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밸류업하고 개미 투자자 보호법하고 일정 부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정치한 집단이다 보니까 일간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반동적인 정당이라는 그런 의식이 좀 시장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각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법들이 다시 입안이 되고요. 저희 당이 좀 솔선수범해서 맨 앞에 서서 개미 투자자들과 저희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저희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이미지를 좀 강하게 심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자본시장 밸류업 문제는 또 이 우리 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이 기재위하고도 또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도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재위 위원회 이제 두 분들 또 인사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정무위 보좌관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제 바꿔내느냐가 되게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고민이 근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이 결실을 맺는 과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재위 쪽이라 이게 정부에서 지금 상속세 이제 완화나 각종 규제들 완화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인지 원인과 진단 그리고 그 해법들이 제대로 된 과정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과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의 그 여력들, 재정 여력들을 파괴시키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기재위 차규근 의원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하는 개미 투자자 보호법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지난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지배구조 족쇄법 나온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라는 족쇄를 푸는 법이 오늘 논의하는 이 개미 투자자 보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또 기자분도 오셨는데 이게 족쇄법인지 족쇄를 푸는 법인지 그건 한번 열심히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대 국회였죠. 우리 농민운동을 주로 이제 하시다가 또 우리 국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농업개혁을 위해서도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여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좀 지도를 해주시게 오셨습니다. 예, 김영권 전 의원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에 이제 앞서서 왜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해야 되는지는 결국 이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대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해줬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서 우리 대기업들이 그런 신산업, 신사업, 신기술에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투자하신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혀 이익으로 가지 않고 뭐 물적 분할이든 뭐 인적 분할이든 나중에 합병이든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투자했던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환원되지 않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인식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꺼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 주목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셨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서 이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런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좀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태준 지배연구소 소장님 사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트의 윤태준입니다. 저 조심스럽지만 지금 발표 순서가 저희 이상목 대표가 먼저 하고 이상목 대표님 먼저 발표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창업한 지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많은 분들께서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소액주주들은 사실 회사를 사랑해서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그 지배주주라는 분들을 존경해서 주주가 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지금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액트에서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들을 접수를 많이 했고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꼭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다는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뛰는 입장에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좀 막기 위한 내용들을 좀 꽤 포함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면은 그 분할합병이나 어떤 게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핵심 원인은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은 승계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세금을 아끼고 싶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배주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 주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신을 하고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이거는 분명히 지배주주가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시는 것처럼 개미투자자보호법을 통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해결하면 이 불신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이번 사태가 그 두산 파켓 때문에 좀 많이 좀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파켓에서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주식을 빼앗는 것, 그리고 합병 가치 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좀 사례를 좀 보자면, 일단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분할합병 문제는 몇 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SK 오온이 분할이 됐고,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DB하이텍 물적 분할을 막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문제들 현재 최근에는 또 DB하이텍이 반도체 회사인데 골프장에 투자를 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문제가 지속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이나 SK가 뒤처지기가 싫으셨는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안건을 좀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은 너무나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이 회사가 자진상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진상폐가 주주들을 위한 방향성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두산 바켓이나 신성통상,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쌍용 E&A 같은 회사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하락 방치시켜 놓은 다음에 마치 그 선심 쓰듯이 자진상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주주들은 지배주주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곳에서 예전에 김현 대표가 이화전기 주주 대표로서 한번 이야기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거래정지 종목들 주주 피해가 정말로 극심합니다. 사실 그래도 여기 위에 있는 주주분들은 그래도 반토막 정도 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억 넣어서 5억 날아간 건데, 여기 거래정지 주주분들은 10억 넣어서 10억이 다 날아가게 생긴 정말 고통을 넘어선 공포에 질린 주주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고, 사실 실제로 이제 목숨과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밑에 있는 주주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한 70개 정도 되는 거래정지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다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프로세스 선진화가 결국은 개미 투자자 보호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워낙 전문가분들이 잘 다뤄주고 계셔서 저는 좀 실무적인 부분들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항상 주주들은 주총 소집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2주 전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총 소집을 당하고 나면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주주 제한을 6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주주 제한이 사실 안건을 넣을 수 있는 이제 법적인 보호 장치인데 3주 전에 주총 소집해버리면 주주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맨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2주 플러스 하루 전에, 그러니까 15일 전에 주총 소집하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주총에 이제 분쟁 사건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이제 굉장히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3자 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좀 있는데 수많은 주총 파행 사례가 다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하다못해 그냥 주총의 의장이 제가 오늘 눈이 좀 침침합니다 하면 그냥 그날 주총 파행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제가 눈이 침침해서 오늘 선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주주 자본주의라는 이런 곳에서 분쟁권의 경우에 제가 정말 힘든 분쟁권을 가면 10건 중에 8건은 이런 주총 파행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의 사전 허가가 없을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측이 주총에서 승리했을 때 대주주가 일부러 너희들이 다 공동 보유자인 것 같다라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제한해버리고, 심지어는 왜 제한하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 꿀리면 그냥 소송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 2심 3심 가면 2년 3년 지나고 소액주주는 다 흩어지고 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원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결권 제한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배임행령한 대주주들은 의결권 제한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는데 이분들이 소액주주들의 진입을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개인주주들 IR에 대해서 의무화가 좀 필요합니다. 주주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주한테 소개를 해야 되고, 주주한테 회사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주 아닌 금융기관한테 가서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고 주식 좀 사달라고 하고 있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제 도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만 조금 더 보태보자면, 회사가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긍정적인 의견을 줄 것 같은 곳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회사가 선택할 수 없고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가 투표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40대 40인데 30대 28인지 35대 25인지 이런 거를 중간에 주총 열흘 전부터 하루 전까지 모든 시간대에 원할 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못됐고요. 이거를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투표 현황을 한쪽에서 알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불공정할 것이며, 이걸 미리 아니까 주총 파행을 미리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주총을 전자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아무래도 거래정지 종목 주주분들이 계속 밟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꼭지를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1년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 가까이 신규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매년 양산됩니다. 그래서 거래정지 종목 중에 물론 분할 합병이나 아주 좋은 일로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임행령이나 감사 의견 결자 이런 사유로 되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70개 이상이고, 종목별 주주가 10만 명입니다. 이거 70 곱해보시면 몇만 명인지 나오실 겁니다. 물론 중복되는 주주들도 있지만 제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10억씩 5개 투자했다고 해서 저는 5명이 1명으로 중복됐지만 저는 50억이 정지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지가 됐다고 해서 그 피해 규모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주주의 장부 열람 및 경영권 장악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이 부분들을 거래정지 종목 주주분들이 매번 피토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목 대표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태준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액트팀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저희의 시각을 좀 공유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정책 입안하는 데 좀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장표 왼쪽을 봐주시면 이건 이제 2달쯤 전에 어떤 신문사에 실린 기사인데요. 소송 남발 아닙니다. 경영학 교수의 읍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읍소하고 계신 교수님이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왜 읍소를 하셨는지를 보면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너무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소송이 남발이 돼서 우리가 경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재계 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갑갑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참가를 한 기자분들께 명함을 일일이 돌리시면서 소송 남발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였다는데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상법 개정의 핵심으로 되고 있는 주주 충실 의무, 이제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주 공정 의무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상충할 때 이사회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좀 더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회장님이나 대표님의 이익과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님이나 대표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이사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반대하는 논리를 듣고 있자면 그러면 회장님이 나머지 주주님들이랑 이해관계가 반대가 되는데 회장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걸 가능하게 해야 경영이 잘 된다는 건가라고 들려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요.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유동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편협한 시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보면 지배주주님들은 보통 내가 회사의 오너고 이 주주놈들은 기껏해야 몇 주나 몇 달 주식 들고 있는 뜨내기 놈들인데 얘네가 나랑 같은 한 표인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슬픈 게 저희 한국, 제가 사실 곁다리로 제가 기업 지배구조 박사를 받았습니다만 뭐 문화와 파이낸스 이런 것도 제가 부전공식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썼었는데요. 저희 한국 사람들 사실 그렇게 단기지향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장기지향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위험을 그렇게 선호하는 국가도 아니에요. 조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박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편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희 뭐 국민성이 그래서 단기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들고 있으면 주주의 통수를 회사가 칩니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지 못해서 파는 거지.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이 바뀐 거죠. 이게 소액주주들이 단기 투자를 하는 게 그 나쁜 지배주주의 결과인데 이 소액주주들이 단기 투자자들인데 나랑 이 이해관계가 같냐라고 지배주주께서 생각하신다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지배주주님들은 사실 개별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룹의 이익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주주들은 그룹 전체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주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그룹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그룹의 이익이라는 게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의 산하 배터리 기업인 SK온의 물적 분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SK온 몇 년째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고 이번에 SKENS와 이노베이션의 합병도 그거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이 가시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확실한이라는 표를 달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룹의 이익과 개별 회사의 이익이 다른데 주주들은 개별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인데 그룹의 이익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을 사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목 대표가 말씀드렸고 저희 회사가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소액주주는 회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그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다고 지배주주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개별 종목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국내 굴지의 IT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몇 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제가 재무 박사를 한 사람이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남들이 비웃겠지만 제가 그 회사를 투자한 건 제가 그 회사 서비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2천 몇백만 원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사실 해당 기업을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한 경우가 많아 지배주주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시권권 시비 걸지 않고요. 오히려 회사가 소액주주분들과 잘 소통을 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영진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액트를 통해서 언론에 올해 초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경우인데요. K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 한 30위 정도 되는 꽤 큰 기업인데요. 어떤 일부 주주들이 좀 배당을 많이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주주들이 야 이미 우리 회사 배당도 많이 해주고 있고 이거는 우리 회사 투자할 때도 많은데 너무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회사 편을 들어서 그 주주 제한이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소액 주주가 경영진에 힘을 보태는 경우도 많은데 적대적으로 보시는 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된 시각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분할 합병 등 조직 개편 시의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분들께서 정말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고려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 이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저희 액트 M 내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게 소액주주의 과반 의결제 도입에 체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게 너무 하도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들에 많이 데이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창민 교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분할 합병 등 조직 개편 시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배제를 하고 소수주주들로만 투표를 해서 과반 의결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강력한 보호수단으로서 저도 지배구조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또 곰곰이 따지고 보면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계신 지배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또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겠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좀 세밀한 고려가 필요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만일 이 법의 위반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분할이나 합병 같은 조직 개편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한번 어떠신지 의원님들께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두산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포괄적 주식 교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주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9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만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어떤 사업부의 매각을 용이하게 해서 기업 구조 조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서만 허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장표 만들었습니다. 뒤에 두 쪽은 이제 간단하게 투자자 보호법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감독, 사전 허가, 사후 규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좀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에는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최근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쓰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공통점이 무언가를 살펴봤더니 공시제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어느 보고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계나 업계 사람들은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못하게 막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공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각지대 없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논의가 두산, SK, 삼성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회사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작은 회사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회사는 사실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 큰 문제도 아닌데 제가 예시로 갖고 와서 이 회사분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식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일감 물어주기를 한 다음에 그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 해서 상장사랑 합쳐서 자식의 지분을 늘리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규제 안 받았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이면은 이게 불가능한데 이 회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더라고요. 도의적인 책임만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동안 보면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규율이 공정거래법 중심으로 굉장히 대규모 기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주주들의 통수를 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심하게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앱을 통해서 모이신 그 주주들이 많은 종목 탑 10인데요. 삼성, 두산, SK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 보시면 NK맥스, 셀리버리 다들 이제 잘 못 들어보신 기업들이실 텐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화가 나셔서 저희 액트 앱에 모여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기업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염두에 두시고 법을 제정해 주신다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사례 발표해 주셨는데 바로 예.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단어가 좀 헷갈려. 과반 의결자는 알겠는데 소수 주주 과반 의결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투표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소액주주라고 보고 그 소액주주에서 과반이 되어야 합병이나 분할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경실련에 계신 우리 박상인 그 교수가 항상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또 정관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또 그런 이제 룰이어서 이제 그거를 뭐 미국은 이제 보통은 법이 아니라 이제 뭐 그 정관이나 이런 이제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입법으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도 우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와 함께 이제 좀 제도 개선에 관한 얘기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자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에는 이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고 또 그게 특수한 상황인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합병 과정에서는 그 지배구조의 운영 원리가 어떻게 관철돼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또 그런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또 뭐 ESG 경영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영역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에 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또 상법에 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발제자가 한번 좀 그 제도 개혁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11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아마 민주당 그 정책 조정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아마 좀 빠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남희 의원은 또 지금 삼성물산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으로 또 보고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일부 의원이 좀 빠져나가실 텐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경영대의 이창민이고요. 경제개혁연구소의 부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 보호에 포커스를 줬는데 제가 굳이 주주 인파워먼트라는 얘기를 한 거는 저희 경제개혁연구소 자체에서 미는 워딩이라 그러니까 인파워먼트라는 거는 주주 자체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면 주주 권리가 보호되는데 보호되는 것만이 아니고 주주들이 많이 나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강조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나 오늘 발표하신 액트나 그다음에 아니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연금인데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는 것들이 제도 개선에 같이 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제일 밸류업에 또는 뭐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는 법제도 개선이 오늘 이제 법제도 개선 얘기하는 거니까 법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은 뭐 제가 이제 뭐 시장이 자꾸 자율에 맡기자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은 기본적으로 제도나 룰이 있어야 돌아가는 게 시장이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무주공산이 돼 버려요.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 어디도 룰이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관련돼서는 미국이 저희보다 훨씬 더 제도적으로 훨씬 더 강하고요. 상장도 훨씬 힘들고요. 이제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논의가 좀 꼬여서 괜히 이제 뭐 자본시장 활성화하자고 제도 개선하자 그러면 그냥 시장 개입주의자 뭐 극단적으로는 무슨 사회주의자 취급을 가끔은 받는데 이게 굉장히 논의가 이상하게 꼬였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자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뭐 외국인 투자분들하고 제가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한국 경제에 포텐셜이 없다고 보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포텐셜도 있고
개별 기업들이 그렇게 성과가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주식의 주가의 일종의 업사이드를 올리는 거라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미비한 게 다운사이드 프레저로 항상 작동을 해서 올라가려면 누르고 올라가려면 누르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건이 계속 터지잖아요. 저희 자본시장에서 뭔가 좀 되려고 그러면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을 줘서 주가를 내리 누르고 있는 게 저는 거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의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미 투자자들 분들이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외에 오는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율 문제에 있어서 법제도라는 게 사실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토론회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저희가 자율에 맡겨서 성공한 사례는 한국에서 거의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집중투표제라고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집중투표제라는 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사를 3명 뽑는데 그러면 주주들이 투표권이 3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3개를 자기가 원하는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랑 일반 주주랑 주총에서 표대결로 그냥 1대1로 붙으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인데 자 이게 한국에서 도입이 돼 있어요. 근데 도입이 돼 있는데 상법에서 저희는 집중투표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항상 무슨 논의가 될 때 자율에 맡기자 이러면서 이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개별 회사가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한 상장 회사들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대기업 집단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사는 오직 한 군데입니다. KTNG고요. 물론 이제 금융회사 중에 JB금융이 했죠. JB금융에서 성공 사례이긴 한데요. 자, 이게 한국 사회의 일종의 시장의 현실을 잘 설명을 하는 거다. 도입은 해놓되 자율적으로 맡기면 정관으로 다 배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 비교 자주 해주셨는데요. 이 얘기 자주 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한 10년에 있어서 아베노믹스의 세계 화살 중에 한 축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최근에는 거래소 중심으로 자율적인 요즘 현 정부가 하는 밸류업인데요. 그렇게 한 거는 맞지만 그것은 일본에는 통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좀 현실적인 분석이 있었어야 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한국은 제가 과거 사례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지만 일본에서 자율적 정책이 왜 통했는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조금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굉장히 관주도 경제라서 그렇다. 뭐 일본의 컬처라는 게 누가 하면 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어 그룹의 눈치를 많이 보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도 밸류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어느 해석이 정확히 맞는지까지는 저도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지배 구조의 미비라는 거는 25년의 수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법제도 개선에서 저는 철학적인 방향으로는 2개라고 딱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배주주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있잖아요.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사전적 경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후반부에서 설명드릴 것들의 한 축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면 뭐 오늘 지금 많이 하신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어렵게 하는 사전적 견제.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후적으로 책임 추궁이 필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규율 얘기할 때 사전적, 사후적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저는 그 2개가 촘촘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러지 한방 규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놔도 예를 들면 저희가 주주의 권한을 위해서 뭐 집중 투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송도 쉽게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주주들이 안 움직이면 특히 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안 움직이면 시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장회사법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이게 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개별법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보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게 뭐 최근에 새로 나온 내용도 아니고요. 한참 전부터
상장회사 지배구조법을 따로 조금 만들어서 지배구조에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조금 제대로 규율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취지는 뭐냐? 근데 구조는 간단해요. 지금 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상법에 상장회사 특례,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것. 회사는 상장, 비상장 다 있으니까요. 근데 상장회사에 대한 규율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에도 있고요. 다 퍼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상장회사는 더 강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좀 환기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촘촘한 그물망을 좀 형성을 해야 된다. 여기 왜냐면 사전적인 규제와 사후적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상장회사라는 이름의 법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환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랑 다르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배주주분들께서 특히 아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상장회사 중에 규모가 작은 기업은 상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태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주식을 팔고 엑시트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상장을 한 후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장하고 나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발표 듣다도 들었는데 공정거래법이 사실은 대기업 집단을 하면서 상호 출자로 해서 큰 쪽에만 좀 집중을 해서 작은 어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이 좀 미비하다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자,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저는 상장회사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장회사 중에 조금 작은 데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회사에서 거버넌스 리스크나 이런 거 하려고 따지면 자본시장법 찾았고 상법 찾아야 되고 공정거래법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장회사법을 만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한 4개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이게 아픈 기억이 사실은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BW였죠. 이게 BW 발행이고 중요한 건 사실은 저희가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 경험상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배구조의 규율에서 파워풀한 건 사실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확확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대법원이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주주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의 그냥 도장을 찍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런 식으로 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는 주주의 이익에도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문헌을 넣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외 사례들 보면 어떤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안 적어놔도 당연히 이사는 주주의 의무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저희는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런 좀 불필요하진 않지만 약간 엑스트라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가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문구를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 예. 자, 그다음에 왼쪽은 제가 이제 사법부가 중요하다는 게 저희 이제 삼성 케이스 자꾸 말씀드려서 삼성 케이스의 일단에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진 건 사실은 당시에 재판부에서요 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피면서 그 말 나오자마자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자기 아래죠 사세한테는 경영승계 안 하겠다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까지 끌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니까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제가 보기에는 효과 없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사 충실 의무 확대 보고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건데 이거는 대한상의는 이제 의사 충실 의무 확대되면 상장 기업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신 건데 제가 놀란 건 상장 기업 36%가 상장 추진 기업 36%가 의사 충실 의무 확대 때는 재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장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는 효과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 만들어봤자 아무런 시장에서 효과가 없으면 그거는 제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놀란 게 진짜 우리나라 상장을 하려는 또는 상장 기업들이 과연 이게 상장 기업이다. 내가 비상장일 때 내가 나의 가족 기업 형태로 있었을 때랑의 차이점을 인식을 하는 건가를 또 한번 갸우뚱하게 만든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사회사나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확대인데요. 그 이사회 저희 유명무실하다는 거는 뭐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테고요. 그 중에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중요한데 저는 이거는 약간 반대로 시장에서 좋은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보기엔 이제 남양유 케이스인데 이 감사위원회 저희가 분리선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그 의결권 제한하고도 연결되는데 저희 감사위원 중에 한 명 뽑을 때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율이 20%면 주총에서 투표권이 20%인데 지금에는 한 명 뽑을 때는 3%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주들이 표대결에서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열리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남양유업의 감사위원으로 심혜섭 변호사님이 뽑히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혜섭 변호사님이 이후에 들어가서 진짜로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일종의 롤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게 특히 독립이사라는 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에서 사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위원회 선임 방식을 그러니까 포인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현행의 분리선출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대주주가 제가 20%인데 분리선출이면 제가 의결권이 3%로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빌려줘서 다른 사람한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쪼개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임시주총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감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저는 이사회에서 무슨 그냥 단순하게 사회이사 비율을 올리자 이런 거는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감사위원 같은 게 분리선출을 지금 한 명에서 심혜섭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사회에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감사위원은 한 명 말고 감사위원을 뽑을 거면 전원 분리선출을 하던가 뭐 이런 식의 방식. 그다음에 아까 3% 제한하는 것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다 합쳐서 3%.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쪼개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좀 막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하는 MOM이라고 아까 질문 나가셨네요. 그 MOM이라고 아까 말하는 그 소수주주의 다수결인데요. 자, 소수주주의 다수결은 전 세계에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소수주주의 다수결은 방식은 되게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하는 거를 제안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지금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일종의 MOM이고요. 그게 3% 제한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저희는 상법인가요? 감사 뽑는 데는 오래전부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법 체계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그다음에 시장에서 상당히 원하시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상장회사가 얼마나 일반 주주를 무시하는가의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이게 남양유업이요. 그때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양유업 총수 일가가 그때 회사를 사모펀드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쳐서 회사를 판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 때 자기 지분만 심지어 프리미엄이 87%나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87%가 묻는다는 건 뭐냐? 자, 그 남양유업 총수가 자기 집은 뭐 예를 들게요. 30%만 갖다 팔고요. 사겠다는 사람한테. 나머지 일반 주주들은 주식을 팔 기회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30%에 대해서 시가에 비해서 당시 시가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87%. 그러니까 당시 시가가 10만 원이면 87% 붙으면 18만 7천 원인가요? 그걸로 시장에 갖다 자기만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제가 어떤 뭘까요? 사업을 할까요? 무슨 뭔가를 사업을 하는데 지분이 제가 다가 아니고 저는 20%만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망쳐놓고 저 혼자 갖다 그 사업을 갖다 파는데 제 것만 권리금 붙여가지고 딱 파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반 주주를 거의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자, 그래서 밖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는 저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물론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직접 다 100% 인수한 거죠. 그때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해당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모든 주주에다가 동일한 가격에다가 주식을 사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도입하자 그런 게 의무 공개 매수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프리미엄 콩글리시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프리미엄 때문에 결국 저희가 상속세가 할증이 붙는 거예요. 저희가 최고 세율은 저희 50%인가요? 근데 거기에 최대 주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거를 상속받을 때는 할증을 해가지고 더 붙이자. 그래서 할증 붙는 게 20%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상속세 할증은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남양유업이 팔 때 시장에서 자기 프리미엄 87% 받고 팔았어요. 근데 저희 상속세 할증은 20% 붙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체 시장 계산해 보면 저희 이렇게 지배주주가 자기 프리미엄만 받고 팔 때 평균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의 제도는 오히려 시장의 프리미엄보다도 훨씬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신 합병, 예, 말씀을 드리면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제 나름대로의 어설픈 예측이지만 저는 한국의 상장기업, 특히 재벌들이 향후에 이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짜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였잖아요. 그거는 약간 올드 패션드고요. 예. 새로운 방식으로 계열사 인수합병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지배주주의 이해와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프라이빗 베너핏을 추구하기에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프라이빗 베너핏을 추구하기에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작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이런 게 규율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트라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용도 어렵고. 자,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시면 저희 SK나 카카오나 거기가 대표적으로 드러나서 그런데 저희의 경영의 패턴이 뭐냐? 계속해서 이종 산업에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계열사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버시파이드 전략이거든요. 예, 일종의 이종 산업 확장 전략이에요. 근데 확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자금 조달을 하기에 이 방법이 그나마 제일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개인의 이해관계와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요. 이 패턴이 제가 보기엔 향후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한국 사회 기업 지배구조 방면 자본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해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합병 어렵고요. 뭐 예를 들면 인수하려면 100% 가져와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기에 한국 M&A 시장에서의 프랙티스 이거는 진짜 그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저렇게 계속해서 소송 걸잖아요. 근데 엘리엇 리스크 계속 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해 드리면 한국 재벌이 이거가 굉장히 트렌드일 거다. 플러스 이게 일반 주주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다. 플러스 외국인 주주들이 보기에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플릭트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도 선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 근데 계열사 쪼개고 합치고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건 아실 거고요. 뭐 분할 합병도 있고 뭐 합병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고 현물 출자도 있고 뭐
뭐 많죠. 예,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기본적으로 현재 상법 체계에서는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은 기울이 조금 세긴 한데 거기에 빈틈도 되게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기울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 이런 거래를 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선례가 있는 거를 좀 확대 적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 생략하고요. 요 장 마지막으로 하면 제가 계속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중상장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희 비즈니스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데가 꽤 많거든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시면 제가 이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데 해외에도 알파벳 이런 데 보면 알파벳 하나 상장이고요. 아래는 다 비상장입니다. 예. 맨 위에 모회사 하나 상장이고요. 그 모회사가 자회사 100% 가져가는 구조예요. 물론 전체가 100%는 아니지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래에 있는 자회사도 상장되고 그러면 그 아래에 이해상충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지고요. 그리고 저희 자본시장에서 보시면 이거 시장에서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CJ 케이스인데 이거 그때 뭐였냐면 CJ가 코로나 때 그 극장이 장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E&M이 영업이 잘 안 돼서 E&M이 그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E&M이 자회사인데 상장이거든요. 근데 E&M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식 하나 터지자마자 CJ에 있는 모든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일종의 이게 비즈니스 그룹 내 시스템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슬슬 나타나기 때문에요. 자, 현재 있는 상장 이중 계열사까지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중 상장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창민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항상 김남근 선배가 저 바쁜 일로 나가면 제가 2차 사회를 항상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김혜환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토론인데요. 우리 황현인 박사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자라서 길지 않아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토론자까지 포함해서 총 5분의 발제 토론자가 계신데요. 저는 그중에 오늘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석사 논문 주제가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 주제가 M&A에서 소수주주 보호입니다. 스퀴즈아웃과 관련된 주제를 썼고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썼던 글이 두산밥켓이 이 계열사 간의 합병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게다가 아까 윤태준 그 소장님께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4건을 인용하셨는데요. 그 4건 중에 3건이 제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나 소액주주 보호에는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진정한 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보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 것이냐라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나머지 4분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소개를 보시면 저는 법무부에서 이 상법 담당 소관부처에서 3년을 일을 했고 국회에서 또 상법 담당으로 6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판결문을 쓰는 그 재판연구관으로 2년을 근무하면서 이 상법의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좀 생각이 확고해져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미나가 개최되었냐?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상법 이야기죠. 의무공개에서 하나 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13분의 의원님 가운데 이 상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아까 잠깐 2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리에 차규근 의원님 계신데요. 상법 발의를 지금 그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발의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3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실 국회 법안 발의치고 30명의 의원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고 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좀 바뀌어야겠는데 이걸 담고 있는 상법은 도무지 안 바뀐다. 이 생각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 근무하는 동안 그러면 정 안 되면 우리 상장회사만이라도 좀 떼보자 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시에 김병욱 의원님과 함께 상장회사법이라도 좀 떼어보자 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일단 무엇보다 상법을 떼우려면 법사위와 법무부가 의견을 좀 일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에 제가 이제 법원을 나와서 민간 연구소로 온 다음에는 권칠승 의원님이랑 함께 그러면은 회사법이라도 떼보자. 상법 안에서 회사법이라도 떼보자.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법 이미 있잖아. 뭘 또 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회사법이 없는 나라고요. 영국에도 미국에도 독일에도 일본에도 모두 회사법이 있는데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이 있는데 우리는 회사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회사법이라도 떼보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회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지만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상법은 개정이 안 되는가? 이거부터 좀 납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법 안 되면 자본시장법은 좀 편하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대부터 21대까지 무려 3대에 걸친 상법 개정안의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정말 적죠. 특별히 회사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은 12년 동안 회사법 개정은 총 3번 있었습니다. 12년간. 우리가 흔히 참고하는 해외 주요 국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상법 개정안은 그래도 최근에 통과된 거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법은 사실 2012년부터 시작된 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020년에 통과된 것 같지만 이 주요 골자는 2012년 18대 대선 공약부터 시작이 됐고요. 당시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던 법안이 논의되고 한참 안 되다가 결국은 2020년에 일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시라고 실제 법사위원회 그 회의록을 좀 가져왔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발언만 보면 바로 와닿는데요.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이 상법이라는 것은 상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민법이다. 기본법이다. 이건 규제법이 아니다. 라는 상법 안에는 회사편 말고도 사실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상법 총칙이나 상행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사법까지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이 기본법을 우리가 섣부르게 개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법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경제 현실은 계속 바뀌죠. 그러다 보니 계속 특별법만 생겨납니다. 특별법에서 계속 상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제가 좀 단적인 예 하나 들어드리면 주주총회 없이 회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의아하시죠? 아니 회사를 분할을 하는데 물적 분할 그 엄청난 걸 하는데 주주총회 없이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기업활력제고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는 가능합니다. 상법에도 없는 게 이렇게 특별법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답답함들을 느끼다 보니 국회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럼 자본시장법으로 이걸 좀 해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 의원님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시지만 정무위원님들은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원래는 다 증권거래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상장회사 특례법을 제정해 보겠다라고 법안을 마련했고 당시에 이제 정부 부처였던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아니다 우리가 소관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두 부처가 약간 그 의견 상충이 있다가 그러면 사이좋게 반반 나눠 갖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 상법은 특별히 상장회사 특례는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는 상법으로 재무는 자본시장법으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관심 있게 다루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전부 다 상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로 이 부분을 건드리고 싶으면 상법을 건드려야만 하는 현실이고요.
자본시장법에는 그 외 재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걸 보다가 의아한 두 조문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임에도 자본시장법에 들어있는 유일한 두 개 조문. 바로 사회이사와 상근감사를 코넥스 시장에 적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요거는 사실 당시 정무위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됐고 법무부도 요 정도는 뭐 허용해 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무부 동의하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답답한, 실제로 자본시장이 바로 와닿는 건 금융이잖아요.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금융위는 바로 와닿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몇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할 때 주매청 도입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주식 인적 분할에 자사주 신주 배정 못하게 하는 것. 요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앞에서 보시면 상장 이 여기 보면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합병 등의 특례, 이런 식으로 이 재무구조 안에서도 사실 이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 이 근거 규정을 바꿀 수는 없고 이 근거 규정을 타고 가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좀 변칙적인 방법,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답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답답함만 얘기할 게 아니라 효율적인 얘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처음 재정법을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이미 법안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전에 제공되진 않아서 이 법을 보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소관 상임위는 누가 할 거냐 보니까 이 법은 정무위가 하는 걸로 지금 만드신 것 같고요. 소관부처도 금융위가 하는 걸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회사로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건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라고 명명하셨지만 사실상 제가 법안을 면밀히 보니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아니라 재무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장회사법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 법 안에 현행 상장회사 특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의 일부 규정,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특별법이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 과연 그 시장에는 좋은가? 실제로 제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거의 매년 만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일감 몰아주기는 상법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에 상증세법까지 있다. 이거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특별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더 헷갈려합니다. 그러면 조금 요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체계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요. 내용면에 있어서 이사 충실 의무가 정말 주주에게 없느냐. 사실 저는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요. 다만 에버랜드 사건을 자꾸 예로 드시는데 이 에버랜드 사건은 형사 사건입니다. 배임에 대한 형사 사건이다 보니 그런 문구가 나갔지만 실제로 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그 민사상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이사 업무집행 지시자가 잘못했다라고 법원은 민사에서는 승소했어요, 주주들이. 그렇게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불식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자꾸 오해가 생기니 저도 이거 도입하자 찬성은 합니다. 도입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전 찬성하지만 이게 꼭 상장회사만 필요한 거냐, 비상장회사는 필요 없냐, 이런 의문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요. 독립이사는 명칭 바뀌는 건데 사실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처럼 결격 사유가 구체적인 나라가 없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이 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3% 룰은 감사에 대한 겁니다. 아까 지금 남양유업의 심혜섭 변호사님 얘기 나왔는데요. 남양유업의 신혜섭 변호사님은 감사십니다. 감사위원이 아니십니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시고요. 감사세요. 이건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 룰은 원래 감사한테 적용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IMF 때 이 미국식 그 감사위원회가 잘못 들어오면서 이게 믹싱되면서 여러 오해가 있는 거라 이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사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 저는 고민이 좀 들고, 의무 공개 매수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자본시장법 그 특례법에 들어오면 요즘에 제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자꾸 공개 매수하고 상폐하는 케이스들이 늘어가서, 그런데 공개 매수하고 상폐할 때 우리나라가 규제가 또 제일 약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규정을 할 것이며, 계열사 간 합병의 공정성 확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난주에 보고서를 썼지만 이 소수주주의 다수결은 사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부 도입은 되어 있지만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전반에 하는 게 맞느냐? 제가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냥 이상을 얘기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논의할 쟁점들이 많다 보니 오늘 얘기하신 게 절대 날아갈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논의만 생각하다가 단계를 못 밟을 바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 차라리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상법으로 밀어붙이면서 상장회사에 관한 법도 지금 이 특례법도 참 좋지만 이 특례법을 발의하시기 전인 것 같으니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거를 상장회사 특례를 할 거면 양쪽에 있는 특례를 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법과 자본시장의 일부 규정까지 건드리실 거면 나머지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하니 그 모든 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 차라리 양쪽에 있는 상장회사 특례라도 먼저 드러내면, 그러면 사실 입법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시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와 재경부가 이미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라도 먼저 드러내서 그러고 나면 이제 개정은 조금 더 신속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은 왜 이렇게 자율로 됐느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토론자의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지배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소유 분산된 지배구조예요.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일본의 현지에 계시는 그 동경대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중인데, 일단 지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스튜어디시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가 먹혔습니다. 왜? 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기관 투자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지배구조를 바꿔가는 비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달랐고, 또 하나 상장 규정을 통해 가능했던 게, 여기는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상장을 나눴습니다. 우리처럼 자산 2조, 자산 1천억이 아니라 아예 딱 프라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스탠다드가 다르고 그로스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상장 규정 적용 안 받을 거면 니네 스탠다드로 내려가, 이 규정 적용받기 싫으면 니네 그로스로 내려가, 이러한 식이 되다 보니 자율이지만 강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장 규정으로 지배 구조를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상장회사 특례법을 만들고 위임 규정을 좀 두어서 우리도 상장 규정 안에서 어느 정도 위임하도록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실적인 이제 입법 방향하고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황 박사님. 다음에는 우리 천진범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거버넌스 포럼에서 나온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저한테도 좀 시간이 부여되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이창민 교수님, 황 박사님 너무 말씀 너무 많이 배웠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창민 교수님의 그 발제문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사실 지배주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있었고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다 겪어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용어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상장회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공개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퍼블릭이라는 말을 리스티드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제 구체적인 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보통 이 지배주주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일을 해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걸 잘 모릅니다. 그냥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이런 공개회사라는 용어가 전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IPO는 기업 공개라고도 하고 있고, 공개회사라고 할 때 이 회사 운영의 투명성이나 주주 책임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개미 투자자, 개미 주주라는 말씀 많이 했고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라고 하면 이런 반론이 많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한 명 한 명을 비난하는, 약간 개별화시키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공개라는 거는 개별 주주가 아니라 집합적인 의미에서 전체 일반 주주에게 자금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도 일반 주주, 우리가 다수인데 왜 개미라고 좀 낮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창민 교수님 발제문 보면서 그리고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주 관련된, 대한민국의 상장회사 거버넌스에 관련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한 15년 정도 변호사로 일을 해본 결과로는
이 상장회사, 공개회사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많이 이제 얘기가 되었지만 이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장회사 거버넌스는 상법, 이제 회사편이죠. 회사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거기다가 공정거래법까지 이 세 개가 겹쳐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의 의사 결정이 바로 상법 회사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하죠. 그런데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일반 주주 보호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개별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업 집단의 한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로 쪼개져 있는 이 법을 반드시 하나로 합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방의 진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고요. 어느 한쪽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한쪽과 협의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상법의 회사편인데, 이것은 기업 집단이 아닌 개별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본시장법은 일반 주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주를 보호를 위해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황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이제 위로 가시면은 공정거래법은 기업 집단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기업 집단은 규제하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만 규제합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통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도 모르고 회사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SK 관련된 합병권, 그리고 두산의 분할 합병 주식교환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 세 개에 다 걸려 있습니다. SK 건부터 먼저 보시면 SK는 이노베이션과 ENS가 다 주 SK의 자회사입니다. 즉 기업 집단 내의 합병입니다.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또 당사회사가 모두 상장회사, 상장돼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합병의 최종의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하는가? 우리는 마치 개별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는 법, 이 상법상의 얘기만 하고 있지만 모두 알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지주회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계속 헛발질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법이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그 실무 담당 팀이나 국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황 박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법무부에 있는 상사 법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라는 조직이 대부분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사 법무과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상사 법무과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좀 법무부 내에서 큰 관심이 없는 쪽이 상사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를 가볼게요. 금융위의 자본시장국 밑에 있는 몇 개 과가 있는데 항상 얘기를 해보면은 금융위는 어떤 금융 상품이나 전체 경제, 거시적인 경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는 자본시장 쪽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계속 또 시간이 흘러가요. 공정위는 보통 이제 기업 집단 담당하시는 기업 집단 감시국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제력 집중 부분만 알고 지배구조나 주주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특별법 또는 이 그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모은 법이 있는 것과 함께 이 정부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회사 감독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조직에서 빠르고 전문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실무에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너무 종합적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에서 안 돌아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조직 개편을 위해서도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이 상장회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뭐 공개회사 감독위 같은 하나의 기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상장 개별 회사의 의사결정 투명성 문제, 그리고 기업 집단 내의 상장회사 일반 주주 보호 문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기업 집단법이 없으면은 이 나머지 것들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다 기업 집단 내의 회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동일인 제도에 의해서 사실상인 의사결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다 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회사법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일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업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그런 법이 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동일한 기업 집단 내의 중복 상장 해소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 맞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일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의 거버넌스가 다 이해충돌 상황인 이 상황을 고려한 법제화가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재범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오늘 빠져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듣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요. 우리 천재범 변호사님이 저기 한 발 더 나아가신 것 같아요. 정부 조직 개편까지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 기재위만 지금 2명 남았네요.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상속세, 금투세 관련된 문제가 저희 쪽인데 여하튼 기재위만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우리 이창민 교수님이나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께 관련된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한번 기자분들 쪽에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예. 혹시 플로어 쪽에서 좀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있나요?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까? 혹시 이창민 교수님 토론문들 좀 보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좀 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추가적으로 할 건 없고요. 어차피 이제 황 박사님 얘기하신 건 이제 재정법을 만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런 거니까 그건 뭐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 당연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회사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자. 네. 아니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만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제 이 상장하면서 이제 특례잖아요. 특례법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민이 많이 당겼다는 말씀 좀 함께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20년 전에 정무위 보좌관을 할 때도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황현임 박사님이나 천주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입법 과정에서 좀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될 것 같고 여기 법사위 위원님들이 여기 없는 이유는 법사위에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민감한 부분이 사실은 자본시장과 연계되어 있고 사실 정무위나 그 후폭풍을 맞는 저희 기재위 쪽에서 관심이 좀 많고 실제 법사위 의원님들은 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치적 사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안들에서 조금 관심이 적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입법안이 사실은 저희 뭐 민주당이나 우리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또 사회민주당 같이 참여했지만 그 당 안에서 당내 의총이나 이런 결정과들을 통해서 좀 의사소통 통해서 법사위 의원님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여튼 자그마한 좀 큰 시작인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좀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던져 놓은 것 같은데요. 이 결실이 저는 22대에서 좀 여타저타한 의견들이 잘 이렇게 정리돼서 단초를 하나 이렇게 다리를 하나 놓는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혹시 김영현 선배님 혹시 말씀
혹시 주실 거 있으면. 네. 토론 잘 들었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멀리서 왔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오려고 일부러 왔는데 올 때는 뭔가 좀 될 수 있을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다 듣고는 아 이거 참 어렵겠구나. 이거 국회가 해낼 수 있을까? 22대 국회가 이거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공부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접근하는 시각을 개미 투자 혹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 아까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극명하게 표현을 했는데 99%와 1%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 물론 우리 현재 자본시장이 워낙 99%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99% 이득이 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렇지만 프레임을 그렇게 잡고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렇게 보다가 보면 어느 한 사안을 놓고 생각을 정리할 때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느냐의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흔히 좋게 쓰는 가버넌스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시장 질서를 스탠다드화하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접근하는 게 탈이데올로기적인 거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여튼 이제 이 논란에는 이제 사실은 이 자본시장 또 전체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시장에서 누군가 과실을 나눠 가지는데 그 과실이 어떻게 가느냐라는 이제 그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 사실 이해관계자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다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이제 출발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선배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네, 지체되는군요. 황 박사님 말씀 주십시오. 전체를 향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두 발제자들께 사실 서론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네.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주주총회 발제하면 액트를 늘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주총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듦이 있었는데 액트 같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모을 수 있어서 참 되게 힘들지만 좋은 활동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경제개혁 연대와 연구소에 정말 힘을 느꼈던 게 우리나라 주주대표 소송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주주거나 경제개혁 연대거나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을 바꿔 그리고 대부분 또 많이 승소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들도 다 승소를 했어서 이 자본시장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두 분들께 저는 손뼉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혹시 천지범 변호사님 뭐 추가적인 말씀 뭐 있으시면 앞에서 너무 칭찬을 하셔가지고 저도 칭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이제 포럼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4년밖에 안 됐는데 모든 이제 경제개혁 연대나 황 박사님 같은 연구자들의 토양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느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방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포럼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튼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우리 액트 분들께서도 아마 입법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귀중한 말씀 주신 황 박사님하고 전 변호사님도 이 과정에서 계속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창민 교수님은 여전히 국회 근간처럼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개미투자자보호법 일명이라고 하는 재정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